예, 빅토 미술로 생각하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 전문 교육센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12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가맹점 수가 지금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는 지금 한 16개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는 좀 어려워서 2개, 그리고 미국에는 텍사스주의 교민이 운영하는 1개.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제 테스트를 해서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를 해보시겠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술로는 199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미술로 생각하기라는 회사명이 아니라 열린 아동교육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습지, 방문학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습지 영역을 유아까지 넓혔는데, 유아까지 넓히다 보니까 그때 서울 강남 지역하고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은 제한돼 있고, 또 요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씩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도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시도 있고, 오산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고, 여기 군포시도 있고, 주변 도시가 많은데, 그런 데서도 요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수업을 해드리겠다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3개월만 죄송하니까 해드리겠다고 해서 사무실로 이제 초빙을 한 거죠. 사무실로 오시게 하셨는데, 사무실로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특별히 하나 꾸며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재미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면 그 학습지 지면 요만한 데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로 와서 할 경우에는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러고 지저분해져도 뭐 아이들이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학습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이 별도의 센터 프로그램을 99년도에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원, 서울, 대치동하고 목동, 그리고 성대 앞에 이렇게 3군데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원에 1군데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터득했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제 그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왜 그러냐면 한번 중앙일보에 이제 그 센터에 오는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중앙일보 기자가 계셨었는데, 이분이 기사를 어떻게 잘 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근데 그 사업을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하는 상황이 되어졌으면 그때 직원들 중에 일부가 나가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공갈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좀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식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가 덜 되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도 그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첫 해 2003년도 첫 해에 60호점이 계약이 되어졌고, 2004년, 5년까지 거의 120개가 그때 다 찬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 할 만한 지역에는 다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발전보다는 그냥 성숙기에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04년이죠. 2004년에 중국에 계신 저희 에이전트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중에 중국의 진보리 아시죠? 중국의 진보리에서 진보리를 하고 계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 중에서 아이들 창의력 교육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저희들 프로그램하고가 딱 맞다고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협상을 1년 정도를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처음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 100여 개의 센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100개인데 거기서 교사나 직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나가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에 한 300여 개가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진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보는 것 자체는 참 무의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어디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시장은 뭐 거의 널려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조사해 봤던 데가 미국하고 싱가포르 이쪽을 해봤는데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에서도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시장 조사를 그렇게 뭐 치밀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상대방 파트너가 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좀 많이 골랐던 건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정보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은 있어요. 제일 지금도 문제가 되어지는 게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분들의 이제 신용도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정도, 이런 정도 부분까지만 해보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게 뭐 좀 어렵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기준을 많이 지키려고 해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르려고도 많이 하시고 그 규정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저희들이 진출한 나라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어떤 물류나 이런 사업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프로그램 중심 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저작권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례로 저희들이 그 10년 전에 제공했던 교육 매뉴얼이 지금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던 게 중국 돈으로 580원에 지금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은 한국 내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참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중국 내에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제재하는 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변호사를 사서 또 중국의 그런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죠. 변호사 사는 것까지야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증거 자료를 중국 내 거를 그 넓은 지역의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마스터 프랜차이즈 자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계약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문제를 많이 보여서 지금도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거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현지 변호사한테 맡겨서 아주 꼼꼼하게 다시 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계약서를 쓰고,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자체에서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중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하고 상해 중재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분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약서를 좀 부실하게 썼었기 때문에 그게 승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소송이었었는데도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몇 년을 끌어나가다가 중재재판을 저희들이 중지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하고 신용도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아주 좀 꼼꼼하게 좀 따지죠, 이제. 그 파트너가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고 그분들의 사업 계획을 진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워낙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조금은 나아지는데, 그래도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게, 제3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이런 법을 준수시킬 수 있는, 규정을 준수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이제 합의를 받고 하죠. 그래도 그거 뭐 안 지키면 수 없습니다. 중국에 진출하시려면 저희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몇 배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라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사업 있는 이런 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상표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진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방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니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촉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상표 등록을 안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중국에 가서는 그 이상을까지 해놔야 돼요. 하다못해 신발까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희들 상표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들이 선등록해 놓고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방, 신발, 티셔츠, 의복, 하다못해 뭐 노트, 뭐 이런 부분에라도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작권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중국 내 변호사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미술로 생각하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저희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저희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할 수는 없죠. 근데 미국 미술은 전 세계가 이게 언어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저희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중국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 진출하면서 느낀 게, 저희들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하든 사업하든 수준의 준비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나 매뉴얼들이 더 완벽해지고 디테일해지지 않으면 저희들보다 선진국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 정도 국가에도 지금 그 정도 매뉴얼을 갖고서는 통용이 안 돼요.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매뉴얼에 대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중국에서 같이 그냥 카피, 모방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빅토는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교육의 전문 기업으로 앞으로 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하겠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가맹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로얄티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로얄티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 로얄티를 또 제대로 받기도 어려운 구조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어떻게 보면 여력이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직영점을 한 좀 15개 이상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융통성도 많이 생기고 여력도 생길 것 같아서 직영을 한 15개에서 25개까지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가맹점 수는 지금 120개인데 한 150개 이상으로 한 내년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대FC 대표이사 회장 조동리입니다. 예, 대대FC는 프랜차이즈 역사와 같이 지금 27년 동안 이렇게 청년 시대 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대대FC의 기반은 제조, 육가공 그 기반이고, 그다음 이제 대대FC의 프랜차이즈 부분은 지금 세계 브랜드 한 350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국내 또 국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핵심은 글로벌 진출이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의 골목 시장의 경쟁의 치열함, 또 외식 시장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폐단,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 기본적으로 글로벌 그런 비즈니스의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희 회사도 여기에서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동남아,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데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진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또 여건과 환경이 잘 돼 있잖아요. 한류다, K-문화다, 또 드라마, 영화, 상당히 많은 그 한국적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기회를 찾고자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해외 쪽으로 집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브랜드들은 주로 동남아 쪽, 또 중국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에 대한 인식 아주 좋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아주 좋습니다. 이게 기회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만이 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남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최초로 해외 진출한 국가는 중국이었고요. 중국에서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다. 그런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상당히 방대하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했던 데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 5개 국가의 중심 국가고, 또 소득 수준이나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어들을 만났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신뢰가 중요한데, 싱가포르 국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로 다른 그 사람들하고의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또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대화, 식사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신뢰 바탕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또 동반상생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거점을 삼게 됐고요. 싱가포르의 이제 거점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5개 국가의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진출하고 또 성사를 이루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죠.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 사업이라 할 정도로 그 계약서가 중요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계약서부터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할 수 있지만은 또 프랜차이즈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 프랜차이즈를 이해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또 언어가 좀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 계약서 관련된 것은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의 그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적극적이고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이제 신뢰 부분은 어떻든 뭐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제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찾고 해서 그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에 정착이 됐고 그 싱가포르의 거점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국가까지도 이렇게 좀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관련된 부분은 국제 간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을 때 상당히 그 회사의 존폐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챙기고 또 직접 검토하고 해서 계약서 하나부터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가 우리 CEO들한테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든가 해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 CEO들은 그 계약서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로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국제관계에 있어서 계약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국제 간의 이 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약서이고 계약서로 모든 게 통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 부분이 좀 철저하게 작성이 되고 또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물류 부분이에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 물류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물류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죠. 이 제조 과정에서의 어떻게 압축을 해서 경량화 해가지고 배송 비용을 낮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 거점 점포까지 어떻게 또 배송을 하고 원활하게 식자재 유통 관리가 될 건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 상존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제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 관련된 부분을 가능하면은 상온 제품으로 만든다든가 또 가능하다면은 압축을 한다든가 네트워크로 시켜가지고의 어떤 압축을 한다든가 또 가능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좀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고민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검역과 그런 어떤 국가 간의 그 수입 수출에 관련된 그런 어떤 허가
부분들이 다 정리를 했고, 또 현지에서도 그 개별 점포 하나가 물류창고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그 물류창고를 좀 만드는 조건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일일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관과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조 부분부터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도 그 이제 유통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투자를 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만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식품 전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식품 자체가 또 유통이 되고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채널들을 찾아서 거기에 우선은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또 이 전략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매장이 많이 생긴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유통을 관리해야 되지 않냐. 궁극적인 것은 우리 한식 또 외식 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의 이유가 뭐예요? 애화 획득이잖아요. 식자재 공급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식자재를 공급하고 우리 식자재가 한국에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물류 관련된 부분에 국가적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진출하기 전에 물류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또 절실하게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브랜드는 꿀딱입니다. 꿀딱의 경쟁력은 한국에서의 전통 치킨이 그야말로 그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만들었던 전통 치킨 닭강정이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에 의해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으로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2개 있고, 인도네시아 2개 있고, 중국에 하나 있고, 베트남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매장이 이제 꿀딱 매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매장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니까 테이크 아웃이에요. 컵에다가 이렇게 몰 같은 그런 어떤 입점 점포에서 테이크아웃, 그렇게 매장이 크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성과가 있고, 또 테이크아웃 문화가 그쪽에 또 잘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물론 그 식자재 관리를 위해서 닭고기 온물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이 청와대라고. 먹는 사람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런 식품을 먹어야 돼요. 권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동남아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 그래도 그런 닭고기 같은 원물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식품 관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충족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 그 거점 매장, 거점 국가에 이렇게 매장이 다 나가 있지만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전개를 할 거고, 또 이 하나 팁을 좀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글로벌 부분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것은 페이스북 같은 그 SNS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글로만 SNS를 활용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SNS도 적극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럼 개별 매장들도 잘 되고, 또 이 해외에서의 어떤 문의도 상당히 순수하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는 영어를 좀 활용하는 그런 어떤 SNS 전략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또 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 업체 꿀딱, 골목시장에 이 조그만하게 어린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꿀딱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저희 회사 내부에 해외 사업팀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인재 육성, 또 프랜차이즈와 언어가 되는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해외 각국의 박람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다 나가겠다. 컵만 가지고 가면은 또 우리 소스만 가지고 가면은 아주 가볍게 세계 시장에 이렇게 접목 가능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조그마한 꿀딱이지만은 박람회 어디든지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글로벌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런 마스터 프랜차이즈들하고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더 돈독하게 해서 서로 상호 믿음과 또 상생 발전의 그런 측면에서의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또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CEO, 저 자신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저 자신이 국내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해외에 또 해외 사업팀에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육성을 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회사의 모습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꿀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니기리와 이기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니기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 말로 이제 니기리, 주먹을 쥐다.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주먹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동 그러면 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는 일본 말로 이일에서는 좋다는 이고 그 다음에 규동은 소우자를 갖다가 써서 규동, 소고기 덮밥, 좋은 소고기 덮밥을 얘기해서 오니기리 이기동은 삼각김밥과 주먹밥과 좋은 소고기 덮밥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가 5년 차 됐네요. 전국의 가맹점 숫자는 약 한 280개 정도 있고, 저희도 이제 일식 퓨전이죠. 작년에 정부의 산자부의 표준협회에서 업종별로 소비자 만족 1위를 조사를 쭉 했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일식 퓨전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빵제가는 뭐 파리바게뜨 1등, 뭐 죽은 뭐 본죽. 근데 일식 퓨전에서 저희가 이제 영광스럽게 1등을 했죠. 지금 저는 이제 한 끼 때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또 지금 사회 이제 분위기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사가 이제 점심을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가볍게 해결을 하고, 지금 사회 트렌드가 보면은 점심이 1,000원, 2,000원, 3,000원 해결을 하고 나머지 돈은 커피 사 먹으려고 2대가 2,500원, 나머지 커피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보통 직장인이 식대도 6,000원 받잖아요. 그 속에서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외식 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5,000원, 6,000원짜리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저희는 미리 제가 한 3년 전부터 컵밥 2,900원짜리 컵밥을 이렇게 출시해서 맛있고 양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들한테, 특히 20대, 30대 고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오니기리와 이기동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120개가 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기업 랭킹 9위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랭킹 기업 랭킹이 5위예요. 햄버거 파 삼성전자보다 크잖아. 그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아무데나 이렇게 해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처럼, 카페베네처럼 지금 해외 나가서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은 국내 브랜드가 해외 나가서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외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제 브랜드가 이지훈 레드크롭 피부 미용 프랜차이즈 할 때 이가자 씨하고 제가 같이 합작해서 이가자 레드크롭이라는 중국의 북경에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한 4년간 제가 진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맹에는 제가 성공을 했는데 관리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군데 관리를 해주려면 우리 직원이 기차 타고 16시간을 가야 되고, 이게 사실 관리 너무 땅덩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사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의 경우에 그 나라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구나. 왜? 첫째,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마인드도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관습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진출하는 건 저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대기업인 경우에 발휘받겠다나 이제 큰 기업은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니까 직접 진출하셔도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솔직히 그만한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마스터 프랜차이즈 쪽으로 제가 계획을 잡았는데 참 우연한 기회죠. 제 강의를 들으신 한족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오니기리와 이동을 중국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북경에 가서 제가 이제 인솔 단장안에서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중국 측하고 MOU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등치가 큰 상대였었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상대자가 청와대 출신 애들이야. 깜짝 놀랐어요. 나이 37, 38인데 공산 당원이면서 요직애들이더라고. 상당히 제가 계약 자체를 이제 중국을 9개로 넣어놔서 한 성당 저희가 이제 10만 불씩 해서 총 90만 불 저희가 마스터 피를 받기로 하고, 또 가맹점 개설될 때마다 우리가 또 피를 받기로 하고, 모든 교육은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시키고 또 저희가 가서 또 시키고, 그래서 중국에 우선 북경에 직영점 20개부터 출발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를 제가 이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고요. 현지를 가서 현재 트렌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유아들, 백인 유아들이 건강식, 이유식의 라이스 쪽 밥을 굉장히 최근에 인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행히 그 시장을 제가 한 4년간 거기 제가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는다는 겁니다. 다 외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 브랜드가 삼각김밥이잖아요. 컵밥이잖아요. 중국에 또 최초잖아요. 중국에 삼각김밥이 없습니다. 물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로드점엔 전혀 없죠. 컵밥이 없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1시간씩 줄을 서서 만두 하나 사 먹으려고 1시간 줄을 쓰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 이런 것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에 가서 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보면 사업에 대한 조건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장점이 2가지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아직도 4분의 1이다. 물론 과거에 10만 원, 15만 원 이상 돈으로, 지금은 50만 원씩 합니다.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에 관해서 한 50만 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식자재입니다. 식자재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원가가. 이 2가지가 월등히 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임대료가 우리나라 2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다 조사를 해서 그건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평 정도 되면 B급에서 A급 그 사이 같으면 임대료가 원래 한 300-400 정도, 한 500 정도. 중국은 다 1000에서 1500 합니다, 임대료가. 2배, 3배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신 인건비하고 식자재가 이게 상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성에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가장 중요한 건 발품을 팔고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 뭐 어떤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시장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마다 보면은 맛의 차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도 지금부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똑같은 한국 민족도 맛이 다 변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 단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덮밥은 답니다. 규동은 똑같은 소고기 덮밥인데 담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맛이 다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외식적으로 해외 진출한 경우는 그 나라의 맛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향차이라는 향을 씁니다. 밥도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찰밥을 좋아합니다. 차진 밥을. 유럽 사람들은 후루룩, 우리가 일명의 안남미,
그 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밥 하나에서부터 모든 향에 이르기까지 소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맞는 현지화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보다는 역시 제가 이제 사업을 진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식 사업을 나갔을 때는 음식이 가장 기본이 맛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맛을 과연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뉴가 우리 오니기리 아기동이 국내는 삼각김밥 메뉴가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 갔을 때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현지에 맞췄을 때 그 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우리 불장난 오징어 같은 건 정말 굉장히 맵거든요.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메뉴 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만든 메뉴를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축소시켜야 되고 대신 돈부리 덮밥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걸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은 제가 외식업체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맛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근로기준법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 5일제 근무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중국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누구든지 내가 가맹본부를 즉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진입 규제가 없습니다. 중국은 직영점을 2개를 1년 이상 하고 난 이후에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뭣도 모르고 가서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한다? 수갑차입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의 어떤 문제, 맛에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는 똑같이 중국에 제가 이번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저희하고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것이 호주, 프랑스,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한 3, 4개국이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전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만 형태로만 나갈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R&D 쪽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맛을 충분히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는 제가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워낙 땅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한 500개 정도의 지금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은 전 지금 이제 나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지은 레드클럽 때 피부 미용을 제가 직접 해와서 한 예를 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직영점이 어디 있었냐면 베이징 호텔 내에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북에서도 북경 호텔은 최고 아닙니까? 근데 무슨 대회 하잖아요. 한 보름간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민간인 출입 금지. 근데 임대는 다 줘야 돼요. 임대는 면제 없어요. 이게 걔네하고 우리하고 관습이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습과 그 문화를 모르고 내가 직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그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 편 들지 한국 편 들지 않습니다. 피는 우리 아직 조선 피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적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선족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펼쳐가는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조선족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그 사람들 문화를 우리가 뽑아낼 때는 그 사람들 조선족을 한국말 하니까 필요하지만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유학을 다녀온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예서 3년, 5년, 뭐 최근 뭐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앞으로 이 오니기리 아기동 제가 삼각김밥과 컵밥이 제가 한국에서 최초라는 것처럼 중국 최초거든요. 삼각김밥 최초입니다. 컵밥도 최초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맹점을 한 500개 이상 하는 메이저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 꿈입니다.